야담 이야기. 옛날 경상도 합천 고을에 이진사와 김진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진사는 가난하고 김진사는 부자였지만 어려서부터 서당을 같이 다닌 아주 친한 친구라서 빈부에 개의치 않고 허물없이 친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이진사에게는 결혼할 때가 지난 아들이 있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한 데에다 나이까지 많아 혼인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진사가 김진사네 집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김진사 집에 17, 8세쯤 먹어 보이는 여자 종이 물동이를 이고 부엌에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지붕에서 웬 구렁이가 내려와 처녀의 목을 휘감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은 태연하게 부엌에 들어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오더니 목을 감고 있는 구렁이에게 자기가 먹다 남겨 챙겨놓은 밥을 가져와서 먹여주고는 구렁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자, 이젠 다 먹었으니 내가 갈 곳으로 가서 쉬거라" 하자 구렁이가 스스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렁이를 보니 황금색이었습니다. 이진사가 그것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물인 구렁이지만 이 구렁이라는 건 그 집의 재운을 가져다 주고 지켜도 주는 길상의 업을 가져다 주는 동물이라는데, 그런 재운을 가져다 주는 그 집의 영물인 황금 구렁이를 맘대로 다스릴 줄 아는 처녀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비록 김진사 집 몸종이지만 그 몸종을 며느리 삼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네 여종이 있는데 너는 어떠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래도 신분이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그러자 이진사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니, 아들이 이진사에게 말할 것이 있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아들도 오래전부터 김진사의 여종을 마음에 들어 했으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집안에 해를 끼칠 것 같아 말을 못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뜻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하니 아들도 놀랐지만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잘 됐다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이튿날 김진사를 찾아가 그 여종과 자신의 아들이 꼭 결혼을 하게끔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그 얘기를 듣고는 펄쩍 뛰면서 "어떻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너에게 우리 집 여종을 며느리로 삼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아무리 똥값이 된 진사라지만 그래도 양반인데 절대 그럴 순 없다 라고 극구 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그치면서 말했는데도 이진사가 막무가내로 계속 몇 날 며칠을 포기하지 않고 졸랐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서야 친한 친구가 저렇게 간곡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우리 집 여종을 며느리 삼게 해줬다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 정하고 싶다면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그 여종 아이를 데리고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그러겠다고 하고는 여종을 며느리 삼는 대신 멀찌감치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말자 김진사는 중마고우와의 예수정을 생각해 논 몇 섬을 팔아서 그 돈을 이진사에게 주면서 이사간 곳에 가서는 논밭을 사서 먹고 살아가라고 하면서 챙겨주었습니다. 이진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김진사가 이제 앞으로 보기도 힘들 텐데 내 마지막 성의이니 꼭 받아달라고 하는 게였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여종을 데려가는 것도 미안한데 돈까지 챙겨주니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보니 구렁이가 집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그곳까지 몸종 처녀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렁이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진 몰라도 김진사 집은 영물인 구렁이가 나간 후로는 재산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졌지만, 이진사는 옛날 김진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옛 친구 생각이 나서 알아보니 풍문으로 알려진 소식은
김진사가 끼니도 걱정할 정도로 아주 못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진사가 곧바로 김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김진사에게 주고는 그 후로 두 집안이 서로를 돕고 살다 보니 다 같이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건 이진사는 여종과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렁이까지 가져갔네요. 그래도 친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같이 잘 살았다니까 참 흐뭇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친한 친구에게 사기당해 집안이 무너지는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서로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벼슬아치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져서 매관매직이 예산일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촌 고을에 권세가 당당한 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정승이면 당연히 문객이 들끓게 마련인데 이 문객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건달들이었습니다. 동계나 갖다 바치고 정승의 비위나 슬슬 맞춰가며 어정거리다가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볼 욕심으로 득실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문객이 늘어날수록 정승은 처지가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면목으로 봐서는 모두 벼슬 한 자리씩 안겨주고 싶으나 벼슬자리라는 게 무슨 떡부스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몇 사람 척만 들어주자니 말썽만 생길 것이고 이래저래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승이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무엇인고 하니 이야기를 잘 꾸며대서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뒷말도 없을 것이고 사내가 그만한 입성과 늘품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구실도 되니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객들이 저마다 정승을 속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별별 해괴한 거짓말을 들고 나와 능청을 떨었지만 어지간한 속임수에 넘어갈 정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 대도 정승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으니 모두들 헛물만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소문을 듣고 산지사방에서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모두들 내놓은 거짓말이 신통치 않았던지 아무개가 벼슬자리 얻었단 말은 종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한다 하는 능청꾸러기들도 죄다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벼슬자리 얻기는 영 글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둘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버리니 그 잘난 속임수 판도 슬슬 거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남촌에 사는 젊은 양반 한 사람이 몇 안 남은 문객들 틈에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본래 집안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살림도 찢어지게 가난하여 벼슬자리는 꿈도 못 꾸어본 형편인데 정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 젊은 양반이 정승 앞에 나아가 한마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승이 말하길 자네는 처음 보는 젊은이로군. 그래, 무슨 말로 날 속일 텐가. 정승은 별로 탐탁치 않게 대했지만 젊은이는 개의치 않고 슬슬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가 아까 댁으로 오는 길에 참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 무엇을 봤는고? 다름 아니오라. 수표교를 건너다 보니 기러기 한 마리가 앵두를 물고 날아가다가 다리 위에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주워서 보니 어찌나 큰지 장독간에 된장만 했습니다. 정승이 그런 시시한 거짓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본지라 하품을 하며 받아넘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 그런 앵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 젊은 양반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참 다시 생각해보니 된장독이 아니라 간장만 했습니다. 그만한 앵두도 없어. 아니 사발만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간장 종지만 했습니다. 거짓말. 밤톨만 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차츰 줄여 나가다가 참 잘 생각해보니 앵두만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앵두가 앵두만 하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승은 혀를 차며 불쌍하다는 듯이 젊은 양반에게 말하니 참 딱한 사람이군. 그래 그까짓 어린애 장난 같은 말로 날 속이려 했나. 이제 사실대로 말했으니 그만 가보게.
그런데 젊은이는 빙글빙글 웃으며 한 번 더 다짐을 놓았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 날 못 속인 게야. 대감님께서는 안 속으려고 하셨지만 분명 속으셨습니다. 어째서? 앵두만 하다고 했는데 뭘? 누가 앵두를 가지고 그런답니까? 기러기 말씀이지요. 이 한여름에 기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설마 기러기가 9, 4월이나 되어서 날아온다는 걸 모르지는 않으셨겠죠. 이렇게 되어서 정승은 젊은 양반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양반은 소원대로 군수 한 자리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좋은 곳에 쓰면 참 좋을 텐데 나쁜 곳에 쓰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모두 좋은 머리, 좋은 곳에 쓰면 좋겠습니다. 예부터 가죽이라면 수달의 털가죽인 수달피를 일품으로 쳤습니다. 가주시고 목도리고 수달피로 만든 것이면 최고로 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값도 많이 나가서 시골 사람들은 어쩌다 수달 한 마리 잡으면 산삼 한 뿌리 캔 것만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집 한 해 농사 지은 것과 맞먹을 만큼 수지가 맞았으니 수달피가 산삼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농부 한 사람이 살았는데 집안 살림이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마침 설은 다가오는데 설 쉴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긴 해야겠는데 한겨울이라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족제비라도 잡아서 팔면 돈푼이나 생기겠지 하고 족제비 잡으러 나섰습니다. 눈을 헤치며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족제비 굴이 보여서 정신없이 그놈의 굴을 파헤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굴을 파헤쳐 놓으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짐승 한 마리가 펄쩍 뛰어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족제비가 아니라 수달이었던 것입니다. 이크, 저건 수달이 아닌가. 저것 한 마리만 잡으면 설 쉴 걱정은 없겠군. 농부가 조아라고 수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마구 달아나니 쉽사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달은 잡히지 않으려고 마을까지 달아났고 농부는 헐레벌떡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개 한 마리가 수달을 보더니 덥석 물고는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농부는 그 개를 쫓아 남의 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개 주인은 그 마을에서도 아주 부자인데 저희 집 개가 웬 수달을 한 마리 물어오니까 횡재했다고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뒤따라 들어와서 그 수달이 자기 것이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달은 내가 족제비 굴을 파다가 쫓던 것이니 내 것이요. 그러니 주인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요? 이건 엄연히 우리 집 개가 물고 들어온 것이니 내 것이요. 라며 주인도 같이 따졌습니다. 그러자 농부도 물러서지 않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막무가내로 자기 거라고 우기니 농부는 주인에게 통사정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오. 며칠 안 있으면 설인데 당장 설 쐴 돈이 없어서 푼돈이라도 좀 장만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헤매다가 겨우 이걸 잡았어. 그러니 제발 돌려주오. 그래도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잡은 것이요? 우리 개가 잡은 것이지. 한 사람은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관가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수달을 가지고 관가에 가서 앞뒤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고을원이 두 사람 말을 다 듣더니 판결을 내리기를 듣거라. 농부가 굴을 파고 수달을 쫓았으니 농부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하고 개가 수달을 잡았으니 개 주인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 수달을 둘이서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니 개 주인이고 농부고 다 불만이었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제가 굴을 파고 쫓지 않았으면 어떻게 개가 수달을 잡았겠습니까? 그리고 산 짐승을 어찌 반으로 나누겠습니까? 하고 개 주인은 개 주인대로 우리 집 개가 수달을 잡지 않았으면 농부가 영영 놓쳐버렸을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수달을 반으로 나누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하며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구경꾼이 있게 마련인데 구경꾼들도 모두 원의 판결이 시원찮다고 수군수군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구경꾼들 가운데에서 연함은 살먹은 아이 하나가 원 앞에 나서서 한마디 하는데 사또 저라면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조그마한 아이 녀석이 무엄하구나. 라며 호통을 쳤는데 그래도 궁금했던지 원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단 말이냐. 저를 사또가 앉으신 당상에 오르게 하면 판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맹랑한 녀석이로구나. 그럼 어디 당상에 올라와서 판결해 보아라. 원이 앉은 자리를 비워주니까 이 아이가 당상에 올라가서 점잖게 앉더니 또록또록한 소리로 판결을 하기를. 듣거라. 수달을 쫓은 것은 사람이고 수달을 잡은 것은 개이니라. 사람의 욕심은 털가죽에 있고 개의 욕심은 고기에 있으니 털가죽은 벗겨서 사람에게 주고 남은 고기는 개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람도 개도 다 바라던 것을 얻었으니 불만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니 듣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현명한 판결이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원도 들어보니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이 아이가 판결한 대로 하여라 라고 말하니 농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개주인은 울상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주인도 이치에 맞는 판결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수달피를 팔아서 설을 잘 지냈다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달은 개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달이 원래부터 농부 거라면 당연히 농부에게 줘야 되겠지만 주인 없는 수달이야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팠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져서 옆 어부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간다고 그 물고기가 찢어진 그물의 어부가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댓글 100개가 되는 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댓글 고정으로 상단에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10만이 셋이서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셋 다 똑같이 산삼캐는 10만이로 각자 김가, 이가 박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 김가는 사람됨이 바르고 올곧은데 이가와 박가는 의문스럽고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한 번은 셋이서 깊은 산 중에 삼을 캐러 갔습니다. 이리저리 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 보니 깎아지는 벼랑에 이르렀습니다. 벼랑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니 청길 낭떠러지라 밑이 가물가물한데 그 한가운데쯤 산삼이 수북이 나 있었습니다. 저것만 다 캐면 셋이서 나누어도 한 3년은 놀고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벼랑이 얼마나 가파른지 대체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10만이가 산삼을 보았으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려가자니 엄두가 안 나고 해서 국리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칡을 걷어다가 사람이 하나 들어앉을 만한 둥구미를 엮고 둥구미 끝에 칡줄기로 꼬아 만든 줄을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 놓고 셋 중 하나가 둥구미를 타고 내려가서 산삼을 캐다가 올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둥구미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이가와 박가는 서로 눈치만 슬슬 보면서 안 내려가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가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가와 박가는 벼랑 위에서 줄을 잡고 둥구미를 들이워주고 김가는 둥구미를 타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산삼이 위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아서 아주 지천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걸 캐다가 둥구미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줄을 끌어올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둥구미에 사람도 타고 산삼도 싣고 할 수는 없어서 산삼을 먼저 실어보낸 다음에 둥구미가 내려오면 사람이 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던 두 사람이 산삼을 보고는 욕심이 나서 그만 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귀한 산삼을 셋이서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둘이서 나누어 가지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엉큼한 속셈으로 그만 둥구미를 내던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벼랑 가운데 남은 김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벼랑을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으니 그 자리에서 옴죽달싹을 못했습니다.
산삼이 난 자리라야 그저 겨우 한 사람이 두 발 붙이고 앉으면 그만일 만큼 좁은 곳이라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캐담한 산삼 두어 뿌리가 남아있기에 그걸 캐먹으면서 며칠이나마 견디긴 했습니다. 그럭저럭 한 사나흘이 지났는데 이제 두어 뿌리 남은 산삼마저 다 캐먹고 나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심코 밑을 보니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벼랑을 타고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길이가 10대발이나 되어 보이는 놈이 입을 쩍 벌리고 올라오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이긴 하다마는 이런 곳에서 짐승의 밥이 될 줄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으려니까 왠지 그 이무기가 낯이 익었습니다. 이무기 머리에 초승달 모양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3년 전 산을 다니다가 웬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무기 새끼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 칡줄기를 내려줘서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새끼 이무기 머리에 초승달 모양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 이무기가 자기 옆을 스르르 지나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 꼬리를 아래로 척 늘어뜨렸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 꼬리로 김가의 몸을 툭툭 쳤습니다. 오라, 제 꼬리를 잡으라는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무기 꼬리에 바짝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무기가 스르르 벼랑 위로 기어 올라가서 김가를 내려놓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무기는 은혜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이무기 덕에 목숨을 건진 김가가 산길을 내려가다 보니 큰 나무 밑에 이가와 박가가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 둘 다 죽어 있었습니다. 둘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고 옆에 술병이 넘어져 있는데 술이 쏟아진 곳에는 풀이 새카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짐작이 갔습니다. 둘이서 산삼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이 나무 밑에서 쉬게 됐는데 한번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할까. 서로가 서로의 술잔에 몰래 독약을 타서 죽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산삼은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김가는 산삼을 가지고 마을에 내려와서 두 사람은 산에서 그 병을 만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삼은 세모치로 갈라 죽은 두 사람의 식구들에게 한 모씩 주고 제 몫까지 두 사람의 장례비에 보태 쓰라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 후 김가는 산에 갈 때마다 이무기가 표시해둔 삼을 캐면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병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